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은 11월 22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고 있습니다. 네, 이제 동지가 지났는데 해가 좀 빨리 떠야 되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해가 오늘 들뜨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날씨가 몹시 추워진다고 하니까 다들 몸단장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단장의 최고는 내복이지. 내복이 모든 옷 중에 가장 따뜻한 옷이에요. 자, 그러니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자, 내복으로 둘러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게 이제 에너지 효율, 지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잖아. 에너지를 좀 들 써도 되니까. 가끔 너무 더워서 감당을 못할 때도 있으니 그것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복 회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관련은 우리 드디어 제가 사랑하고 후배지만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우리 동강 강민우 군의 새로운 책이 나왔습니다. 이레미디어에서. 그래서 저희한테 광고를 부탁했는데요. 네, 제목이 뭐지? 잠들지 않는 모니터 앞에 서서인가?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그 다음에 진실합니다. 진실에 힘이 있다는 걸 이 책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데, 왜 동강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젊은 분들한테. 우리보다는 20, 30대한테 인기가 많은데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판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진실한 거를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진실하긴 해요. 그래서 깨졌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 깨졌어. 아파 죽겠네. 아파. 언제 회복하지? 네. 연간으로 깨진 건 아닌데요. 연간으로 깨진 건 아닌데 9월 이후 속절없이 떨어져가지고 1년이 안 된 분들은 지금 깨져 있어요. 지금 6개월 넘으신 8개월 넘으신 분들만 괜찮고 무사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깨져 있어서 저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굉장히 재미난 책이고, 어떻게 특별히 젊은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좋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스케줄부터 한번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미국이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어요. GDP 발표도 있고 FOMC 회의록, 의사록도 발표가 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주 안 할 수도 있는데 연준 의장 누가 할 것이냐.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러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FRB의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요. 일단 기존에 파월 의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한 7대3 정도 수준으로 파월 의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레이얼 브레이너드는 같은 민주당파 소속이면서 또 여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무래도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주요 화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그냥 했으면 그냥 별반 이상 없이 그냥 가던 대로 가는 거니까 별반 이상 없이 그냥 갈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무장관인 자넷 옐런은 파월 의장을 지지를 했죠. 왜냐하면 잘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 이끌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파월 의장이 될 가능성을 높게 만들어 주는데, 그러나 여전히 대략 한 30% 내외의 수준의 가능성이 있죠. 레일 브레이너드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연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잠깐 점검하고 가야 되겠죠. 이분이 은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은행에 대해서는. 그래서 은행들은 이분이 가게 되면 조금 충격을 받을 것이고, 시장도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정책이 일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덜 비둘기적이지 않아요. 아주 비둘비둘 하세요, 이분도. 이분은 아예 낮은 금리를 굉장히 지향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으나 충격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고, 충격이 지난 후에는 다시 한번 낮은 금리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에 시장은 초점을 맞추지 않겠는가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뀌면 단기 충격은 한 번 받을 것이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DP 성장률이 24일 날 발표가 됩니다. 미국 일정 나왔나요? 미국 일정을 한번 보면은 24일 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 있는데요. 미국
그 일정 보시면 24일 날 보시면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잠정치가 2점 그 잠정치가 한 2.1%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GDP 성장이 뚝뚝 떨어져요. 분기별로 연원율 환산이 뚝뚝 떨어지는데 이 부분 얼마나 떨어질 거냐 관건이고, 요게 이제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부분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미칠 거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단기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권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단기는 쉽게 빡빡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장기는 성장률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지난 주말에 좀 떨어졌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소비자 물가 지출, 그 PCE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이 부분 지난번에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잖아요. 이건 소비 지출이고요. 소비 지출 지수고, 물가 지수가 6.2% 나와서 모두가 경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 지출 가격 지수도 꽤 높게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나오면 금리 시장에서는 한번 충격을 받겠죠.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꽤나 많이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것도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장기 금리가 팍 튀어오르면 어떻게 되냐? 좀 많이 튀어오르게 되면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조금 타격을 입습니다. 그건 이제 알고 계시죠? 계속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또 뻔한 얘기한다 하실 수도 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기 금리가 튀면 성장주들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FOMC 의사록도 24일 발표가 있습니다. 네, 한번 표로 보시죠. 네, 24일 발표되는 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가 조금 늦게 펼쳐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24일 날 온갖 일들이 다 벌어져요. 그래서 24일 날 또 하나 벌어지는 것이 그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파월은 지금 연준 인사들 중에서 최고로 최고로 비둘기적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그 의사록이 발표가 되면 뭐 좋을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최소한 덜 비둘길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은. 왜냐하면 이미 지난 주말에도 연준 인사 2명, 부의장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명이 뭐라 그랬냐면 테이퍼링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테이퍼링을 빨리 해가지고 금리 인상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을 열어둬야 된다라는,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 여차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이퍼링 빨리 끝내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의사로 회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당연히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보다는 덜 비둘기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록도 개방이 되어지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모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연준 인사가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되겠고요. 또 하나, 이번 미국 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25일 있어서 쉬어요, 하루. 그 다음 날도 반장밖에 안 합니다. 추수감사절로 25일 온장 다 쉬고 26일 반장만 열린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장난 아니잖아요. 장기물 국채 금리가 떨어진 거에도 좀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가 얼만큼 더 커지고 활성화될 것인지 여부, 지금 굉장히 한 20-30% 늘어났거든요. 지금 한국도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어제. 지금 풀어놨는데 12월 되면 또 막을 거다. 모이려면 빨리 모여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막는다. 그 급증 추세를 보면 안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데 이게 이제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가시화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연구에서 보았듯이 경제가 아주 경색되는 방향까지의 셧다운 수준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지만 어쨌든 코로나 상황들이 발생이 좀 다시 활성화되면 시장은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죠. 자, 이것도 이제 미국하고 연관이 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 주말에 거의 8%, 7.8% 급등을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등한 것은 내년도 2월 달에 실적 저점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뭐 한다? 세 글자? 시옷으로 시작되는 세 글자? 뭐 한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선반영한다. 그쵸? 선반영합니다. 선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벌써 주가를 땡긴 거예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왜냐하면 계속 떨어질 거라고 봤잖아. 4, 4분기, 1, 4분기 떨어지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말씀드린 건 1, 4분기 후반부터, 즉 3, 4월부터 DDR5나 이런 등등의 것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개선이 되는데, 확실한 개선은 서버용에서 전면적으로 채용을 시작하는 내년도 2, 4분기부터, 즉 5, 6월 달부터는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저점을 2분기로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면 주가 폭등을 했는데, 모두 인사 발언에서 제가 잘난 체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희는 한 달 반 전쯤에 저희 각도이 TV에서는 이쯤 내년 중반 못 간 지점에서 회복을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주가를 얼마나 빨리 땡길 것이냐, 그게 관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삼성전자 파는 게 무의미하다는 톤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왜 잘난 체를 하냐면요, 제가 위험 부담을 감수했기 때문이에요. 굳이 내가 그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난 삼성전자 안 산다니까. 계속 이런 얘기 했던 사람이 굳이 그런 얘기 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팔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팔려고 하는 점. 그러면 뭐냐면 고점에 잡고 또 저점에 지지는 거야. 그건 너무 안타까웠죠. 그게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유동원 본부장하고의 대담에서 이 얘기도 또 나갑니다. 저희들의 심정이 어땠는지,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의 그 심정, 서로 간에 동감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운용자로서 피를 토하시더군. 한국 시장 움직임에 피를 토하셔. 저보다 더 피를 토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미국 갔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재미난 시간이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편집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한번 따져보죠. 마이크론이 지금 주당 5.13달러입니다. 이거 인베스트닷컴에서 얻은 자료라서 이게 전년도 기준인지 지금 분기 환산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2분기 환산인지 아니면 전년도, 일단 전년도로 감안을 하고요. 올해 아마 조금 더 늘어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삼성전자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3분기 최고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전년도 기준으로 추정이 되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매출이 27.7 빌리언이에요. 27.7 빌리언. 자, 하이닉스는 작년도 기준으로 얼마를 했냐면 31조 9조 원 했습니다. 31.9조 원 했습니다. 매출이. 근데 올해 누적은 얼마냐면 30.6조 원이에요. 30.6조 원. 자, 올해 30.6조 원 이게 이제 연말까지 가면 어떻게 되죠? 연말까지 가면 대략 35조를 훨씬 넘겠죠. 그쵸? 35조 넘어 40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35조는 넘길 것 같죠, 매출이. 그러니까 전년도 32조 했던 애들이 35조에서 38조 사이 어느 블라블라를 하게 되는 거를 보고 1월 달에 땡긴 거 아니야. 그쵸? 선반영해서 1월 달에 땡긴 거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 빠질 거라고 해서 또 선반영해서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지금 보시면 월등히 높아요. 전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매출이 높고요. 전년도 하이닉스의 주당 순이익은 얼마냐면 6,532원이에요. 마이크론 주당 5.13달러예요. 높죠? 하이닉스가 높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얼마예요? 전년도 주당 순이익이 6,500원이었는데요. 하이닉스의 3분기 주당 순이익이 4,548원이에요. 2분기에 2,726원, 1분기에 1,361원. 뭡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의 9,000원, 그러니까 연간으로 10,000원이 넘는 주당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잖아요. 연간 환산으로 지금 10,000원이 훨씬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하이닉스가.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이크론은 아무래도 수급이 좋은 미국 시장에 있으니까 더 많이 받아. 그래, 너희들이 프리미엄 받아. 너희들은 프리미엄 시장이니까. 우리는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갔고 너희는 선진국이니까, 우리는 신흥국에 있으니까 그만큼 할인 받을게 해도 이거는 조금 차이가 좀 큰 거 아닙니까? 그쵸? 차이가 좀 크죠. 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안 해드렸냐면, 삼성전자는 복합기업이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 외에 또 절반 이상이 핸드폰도 만들고요, 디스플레이도 만들고요, 가전도 만들고요, 네, 파운드리도 합니다. 파운드리. 여기서 메모리 쪽 파운드리 빼고 말하는 거죠. 이 파운드리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고, LSI도 하고요, 로직 반도체도 하고, 그 다음 뭐도 합니까? 시모스 칩도 하죠. 그러니까 필름 역할을 하는 시모스 칩도 만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모스 칩도 어디야? 누구지? 일본에? 소니에 이어 2등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는 강력한 파운드리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막 치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은 다 그런 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일단 비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물론 이익 규모는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크지만 그러니까 조금 나눠 생각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주가가 선반영을 해준다면 한국의 이제 그지 같은 수급 상황 때문에 선반영 못 해줄 수도 있어요. 나 그것까지 장담 못 하겠어. 일단 버린 시장이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국장에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욕하더라고. 자, 우리 이 수모를 지금 당하고 있는데 한 3개월만 더 참아 봅시다. 자, 인내는 투자의 바탕이다. 바탕이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인내 모습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선반영이 된다면, 실적 저점이 선반영이 된다면, 지금부터 선반영이 되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내년 한 1월 사이까지,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반영 된다고 하면, 6개월 선반영 된다고 하면 벌써 반등을 해야 되는 거고, 3개월 선반영 한다고 하면 내년 1분기에 저점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주가는 안 빠지죠, 더 이상. 네, 그러니까 저점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워낙 많은 분이 삼성전자 주주가 되셨고, 개미들이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미들이 지금 생존해야 미래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정말 한국 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이 유동성 완화를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김경환 애널이라든가 지난번에 만났던 조익재 연구원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홍록기 의원은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니까 쉽지 않다. 그렇게 중국 수출이 워낙 살아있는 한 긴축 완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중간쯤 어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살아있는 한 쉽게 완화 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나 완화 준비는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하나의 그 김경환 애널이 얘기했던 코멘트에 힌트가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3분기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긴축 관련 단어가, 문구가 없어졌어요. 긴축 단어 문구는 두 가지예요. 대수만관, 통화정책.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수만관이란 건 뭐냐면, 그냥 돈 이렇게 쫙쫙 뿌린다는 거.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대수만관. 대규모 양적 완화, 대규모 양적 완화를 절대 제한하겠다. 한 축. 대규모 완화를 절대 제한하겠다. 하나. 통화 정책의 대문을 사수하겠다라고 하나.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돈을 안 풀겠다는 얘기예요. 통화 정책 대문을 사수하고 대수만관을 절대 제한하겠다. 대수만관, 양적 완화를 지향하겠다. 그것도 대수니까 대규모예요. 이거가 이 표현 두 개가 어떻게 됐다? 쏘르르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3분기에. 여러분 감사해요. 없어졌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 누가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했죠? 중국이 등장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 엮여 있는데 IMF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WTO에 중국이 등판을 했고요. 저임금 노동력을 시장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물건을 통해서 수출한 거죠. 수출을 했는데 IMF 이후에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수출을 해서 번 돈을 사실은 세계 경제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제권이 하나가 동아시아 경제권이에요. 하나 유럽 경제권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 아메리카 경제권이고요. 또 하나가 동아시아 경제권입니다. 이제 향후에 이제 아세안 경제권, 이제 동남아 쪽을 향한 아세안 경제권이 뜨냐 마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동북아 지역에 이것도 서양 중심의 사고인데 영국 중심으로 보니까 우리가 동북아지. 하여튼 어쨌든 아세아 동쪽 3국의 경제는 정말 극단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3국의 한국의 IMF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중앙은행들이 잔고로 미국 국채를 쓸어 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돈이 갔고, 미국의 돈이 가서 채권은 없어지니까 부실 채권이 양산이 됐고, 사람들이 채권을 찾으니까 부실 채권 양산으로 인해서 MBS 관련 채권, 부실 채권이 양산됐고, 그로 인해서 부동산의 양적 완화가 어마무시하게 시작됐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래서
과도한 지속적인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안이해졌고 파티에 술에 취했고 그래서 막 지르다가 리먼 사태가 벌어졌죠. 리먼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이것을 커버링 쳐준 애들이 어디냐? 중국 애들이었죠. 중국이 무려 4조 위안입니다. 죄송합니다. 4조 위안의 돈을 풀었어요. 한국으로 얼마예요? 그 당시에 곱하기 160원. 곱하기 160 해야 돼, 160. 160 하면 얼마입니까? 414, 46, 24. 640조 원. 자, 640조 원을 갖다 그냥 뿌렸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예산이 아마 한 300조에서 400조 정도 수준이었을 거예요. 한 나라 이상의 예산을 쫙 뿌려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방어했죠. 그러고 나서 차화정 장세가 왔죠. 버블 이러면서 차화정 장세가 왔는데 그게 수습이 안 된 거죠. 중국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의 부동산이 폭등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2018년 이후로 아주 단호하게 막겠다고 해서 등장한 이 두 개의 문구가 대수망관 절대지향 통화정책 대문사수였어요. 그런데 잠시 사태가 벌어지죠. 2020년 우리가 알다시피 1분기 그러니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서 경제가 경색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이 두 문구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 유지를 해서 또다시 통화 완화를 했다. 이게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다시 내려갔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면 향후에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중국 인민은행이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보면 앞서 2008년도에 4조 위안을 뿌리고 나서 뭐가 버블? 차화정 버블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응? 우리나라 기업들이 난리 났죠. 차화정 해가지고. 야, 그때 진짜 우리 너무 신기했어. 화학 주식들이 이렇게 랠리를 계속한다고? 맞는 말이야? 이거는 끝난 사업 아니야? 막 이랬었거든요. 산업에 대해서. 그는 정말 대단한 버블이 왔었고요. 자, 중국이 돈을 풀면 한국 시장에는 대체적으로 주식 시장에는 양호한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김경환 애널 분석은 뭐냐면 해당 단어가 삭제된 다음 분기 중국 대표 유동성 지표인 사회융자 총액 증가율은 1% 이상 1% 포인트 이상 1% 아니 죄송해요. 1% 포인트 이거 중요해요. 1%면 100 중에 1%면 101이 되는 거고요. 1% 포인트는 3%에서 4%로 바뀐다는 얘기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1% 포인트 이상 뚜렷하게 반등했던 패턴을 보여주었고 동 패턴화에서 향후 이번 3분기 저점을 아마 반등하게 될 3분기 이후로 반등하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했고 최근에 통화재정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경기 하강 중력이 세기 때문에 이것에 저항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응자 총액 반등 시기 중국 증시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등이 나빴던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낙관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한국 주식시장이 얼어붙었던 흐름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중국의 유동성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 좋은 월요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